그때 진채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단언코 분석적으로. 왜냐하면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3월 11일부터일 거예요. 7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7거래일 동안 30%가 빠졌고 그 중에서도 코스닥은 19일쯤이었나요? 하루에 11%가 빠지는데 종목이 11% 빠져도 급락인데 지수가 하루에 11%가 빠진다?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. 그 실시간 지수를 사진 찍는 분들. 내가 살면서 지수가 11% 빠지는 날을 언제 보겠냐.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웃픈 일이죠. 근데 아까도 그런 표현 하셨지만 이게 지나고 났으니까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. 그리고 사람들은 학습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게 또 빠지면 난 분명히 사야지. 나 그때 못 산 게 진짜 천추의 한이야. 난 분명히 그렇게 또 빠지기를 막 기대하면서 사야지 하는 분들 많을 건데 단언하건대 또 그런 분들은 못 사기가 쉬워요. 맞아요. 사람들이 공포에 살아 그러는데 진짜 그 공포가 느껴지잖아요. 내 피 같은 돈을 그 11% 빠지는 그 중에 투입하는 건 사실 그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학습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저는 원래 인간은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학습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공포에 살아. 아 좋은데 그렇죠. 우리가 3월에 그 공포가 만연하던 시점에 샀으면은 돈을 벌었잖아요. 좋아요. 근데 그 공포가 3월에만 있었냐? 1월 말에도 있었고 2월 말에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는 개미라는 표현 자체를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동학개미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동학개미는 3월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월 말에도 있었고 2월 말에도 있었어요. 그 3월에 코스피 기준으로 개인 매수, 순매수가 13조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1월, 2월에도 각각 4조 원 정도씩 코스피 순매수가 있었어요. 코스닥은 아마 더 했겠죠. 근데 그럼 1월 말에 자 공포감에 사야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 사망하셨고 그죠. 2월 말에 또 야 1월 말에도 이렇게 빠졌는데 2월 말에 더 빠졌어. 야 공포감에 사야지 들어오신 분들 또 사망하셨고. 근데 너무 극단적이다. 왜 사망이라고 해요? 네, 그럼 다시 살아났을 수도 있지. 편집을 올라왔는데 너무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가지 말자고. 사망까지는 아니고 네, 자 그럼 편집해 주시고 힘드셨다. 자 굉장히 힘드셨다. 자 어디부터 얘기하면 되죠? 그래요. 자 1월 말에 그때 매수하신 분들 힘들어지셨고 그쵸. 그래 좋다. 이게 좋다. 2월 말에 매수하신 분들 또 힘들어지셨고 근데 2월 말에 매수할 때에도 이제 1월 말에 이렇게 빠졌는데 2월 말에 이렇게 더 빠졌으니까 이건 더 좋은 기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1월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또 더 힘드셨겠죠. 그리고 3월 말에 들어오신 분은 이제 좋아지신 거죠. 그러니까 이게 1월 말에 의사결정하신 분들, 2월 말에 의사결정하신 분들, 3월 말에 의사결정하신 분들 그 세 텀의 의사결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질이 본질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까 말씀드리려다 깜빡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또 하나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저희가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지 아직 10년이 조금 넘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때는 그 비전통적인 정책,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때 중앙은행 당국에 있던 사람들은 옛날 논문들 막 들춰보고 각 그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래도 될까? 이래도 될까?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이 정책들을 펼쳤거든요. 어쨌거나 그 이후에 엄밀히 말해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그 12년 전에 그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 최종 QE로 치면은 한 5년 전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때의 당국자들이 다 멀쩡히 살아 계세요. 그럼 그분들이 아예 그냥 교재로 참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 내놨었기 때문에 2020년 시점에서의 중앙은행에서 할 거는 그냥 그때 했던 거 그대로 더 강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때 중앙은행 당국자들이 학습을 했던 거는 중앙은행이 우리 시스템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
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가 있으면은 시스템 리스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 경기가 침체되는 거랑 시스템 리스크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. 아무튼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너무 교과서 같은 것들이 있고 작동하는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네. 경기 침체와 시스템 리스크는 뭐가 달라요? 시스템 리스크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.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잖아요.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네, 은행에 예금을 맡겨놨어요. 그럼 이거 가면 돈 찾을 수 있잖아요.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저희가 뭐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채권을 발행해놨어요. 근데 뭐 지금 우리는 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멀쩡한 회사예요. 그러면은 당연히 만기가 됐을 때 롤오버,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출로 이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량한 회사인데 그게 안 돼요. 뭐 이런 것들인 거죠. 예,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되게 미묘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돌아가는 게 시스템 리스크예요. 경기 침체는 그냥 GDP 성장률이 좀 낮아지거나 그쵸.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뭐 이거 물론 이것도 문제인데 이거랑 시스템 리스크는 다른 얘기예요. 예,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. 그때 일단 금리를 낮췄고 그 다음에 뭐 채권 매입을 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중앙은행에서 펼쳤는데 이런다고 해서 경기가 부양이 되는 게 아니다. 왜 재정 정책을 펴지 않느냐. 여기서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바로 돈을 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. 근데 왜 재정 정책을 안 펴냐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그거는 그 시점에 펼 필요도 없었고 펴서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. 애초에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가 있는데 뭘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여행을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때 돈 쓰세요 하고 돈을 꽂아줘봤자 안 쓰잖아요. 그러면은 되게 유의미한 정책 카드 하나를 날려버릴 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쓰려면 일단은 우리가 뭔가 일단 이 사태가 뭔지를 파악했고 이렇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식을 확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얘기고 근데 시스템 리스크는 당장 이것들을 막지 않으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냥 은행 예금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.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채권 매입 등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유가가 더 위험한 팩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때 채권 시장이 망가졌거든요. 그때 정부에서 나서지 않았으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. 정부라기보다는 중앙은행이긴 하지만, 네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약간 이제 옆으로 돌아왔는데, 괜찮아요. 네. 마음대로 하세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그 1, 2, 3월의 어떤 개인 매수의 의사 결정이 뭐가 달랐을까에 대해서 사실 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. 그런 중앙은행에서의 정책이라는 거는 1월이나 2월이나 3월에나 우리는 필요한 모든 걸 할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의 스탠스였고 뭐 한국이나 다른 각 나라들도 미국이 하는 거 봐서 우리도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. 이런 태세였기 때문에 1, 2, 3월 지나면서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. 다만 신규 확진자가 좀 더 글로벌리 확산되고 있었고 그럼 이제 이게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주가는 더 세게 급락을 했고 그냥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네, 3월의 매수가 정말 더 좋은 의사결정이었나 그런 게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3월 말에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운과 실력 중에 뭐가 더 많이 작용하였을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네. 사야 된다 아니다는 너무 이분법적이지만 네. 어떤 나름의 기준으로 네.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네. 거. 네, 그 공포라는 거는 매수 의사 결정을 하기까지의 한 두 번째 걸음 정도인 것 같아요. 총 한 10개 정도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
정도의 질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져 있다라 함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어떤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주관적이지만 사람마다의 어떤 균형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. 정상 상태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건데 그거 대비 지금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판단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럼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상태란 뭐냐? 그렇죠. 그럼 균형 상태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여야 하는가?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근데 여기에 이제 가격과의 괴리가 있다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질문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던져야 될 질문이 그건 거죠. 그럼 내가 보기에 균형 가격은 이건데 근데 왜 사람들은 이 가격에도 팔고 있냐?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우리가 호가랑은 다른 거잖아요. 그 호가랑 체결가는 다른 그렇죠. 거예요. 뭐 둘 다 가격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거는 체결된 가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근데 가격이 급락했다라 함은 이렇게 하락한 가격에도 누군가가 팔았다라는 거죠. 그렇죠. 매수매도 거래가 체결이 됐다라는 거니까 이 가격에도 누군가 팔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은 그건 거죠. 내 생각에는 10,000원이어야 될 것 같은데 7,000원에도 누군가가 때려 팔고 있어. 이 사람들은 왜 파는 걸까?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지금 공포감에 질려 있구나 라는 대답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한 10,000원 정도면 적정할 것 같은데 한 13,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2,000원으로 빠졌어요. 그럼 이것도 뭐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서 급락했는데 사람들이 왜 12,000원에 때려 팔고 있을까? 그럼 아니 다 급등했으니까 13,000원까지 다 돈 벌었으니까 뭐 무슨 돈이 필요해서 팔았거나 아니면은 뭐 차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팔았을 건데 그럼 여기에 또 지금 사람들이 뭐 급락할지 모르는 공포에 질려서 여기서 뭐 11,000원까지 더 빠질지 모르니까 12,000원에 팔았을 거야.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공포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왜 팔았냐라는 질문에 공포심 때문에라는 대답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사야 할 타이밍인가? 그건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균형점과 그 벗어난 지점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럼 왜 벗어났을까? 그럼 공포감이고 오케이?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도 또 아니죠. 그 이후의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에서 자 그럼 공포감이 어떻게 되돌아올 건데 공포감이 지금 현재 10이야. 근데 공포감 10이 맥스다라고는 아무도 보장하지 않잖아요. 그럼 공포감 10에서 20이 될 수도 있고 2,000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.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더 공포감이 심해진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. 그럼 여기서 공포감 10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공포감 20, 30, 50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면 간다면 왜? 어떤 이유로 더 갈 건데? 이 질문을 또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갔을 때 그럼 가격은 얼마까지 더 빠질 건데?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럼 주식의 경우에는 심플하죠. 사람들이 진짜 공포에 다 빠져가지고 다 미쳤다. 그러면 뭐 주식은 그냥 빵원 되는 거죠. 뭐 빵원이야 되겠어. 아니 뭐 10 정도 남는다고 합시다. 그러면은 혼자 연기를 하시네 방금. 네. 아무튼 뭐 그냥 빵원이라 치고 뭐 그러면은 내가 한 뭐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놨다. 그럼 5천만 원 그냥 다 날리는 거죠. 뭐 오케이. 자 공포감이 더 극심해졌을 때 5천만 원 날릴 거야. 근데 그럼 5천만 원 다 날렸을 때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나?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답변이 달라지겠죠. 근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지장 없을 만큼만 주식의 경우에는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고.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럼 공포감이 좀 완화가 됐어. 되돌려졌을 때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. 어떤 이유로 되돌려질 거냐, 그리고 되돌려졌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,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자 어떤 이유로 되돌려질 거냐에서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죠.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, 혹은 뭐 그냥 진짜 다 감염돼가지고 50% 이상 감염되고 나면은 집단 면역이 발동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집단 면역이라는 건 정책으로서의 집단 면역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결과로서의 집단 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.
그럼 집단 면역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전 지구인이 사망하지 않는다고요. 어쨌거나 뭐 그때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스페인 독감 사례라던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쨌거나 최악의 경우에 이거는 바이러스 발 위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집단 면역이라는 형태로 극복이 될 수 있는 거고 전 인류가 멸망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 당국이 시스템 리스크만 잘 막아주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극복 가능하다라는 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던 거죠. 치료제 백신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극복은 가능하다. 이거는 풀리는 이슈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게 되면은 이 공포감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된다.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죠.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만 하더라도 혹은 이게 그러니까 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가건 혹은 그냥 정말 건전한 의미의 경기 부양이 되건 경기가 살아나고 나면 펀더멘탈 좋아진 걸 사람들이 확인을 할 거니까 그럼 근데 항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사고 싶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기미만 보여도 이게 좀 해소가 될 기미만 보여도 선제적으로 예,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네.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어디까지 갈 건데 하면은 근데 이건 또 좀 애매하죠. 사실 2018, 19년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었냐, 그렇게 되게 편안한 시장이었냐,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. 시장은 원래 불편한데, 그때 2018, 19 넘어오고, 그 다음에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, 19년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, 18년은 한국만 안 좋았고, 19년 되게 좋았으니까, 여기에서 그때 어떤 트럼프가 이렇게, 트럼프 대통령이, 이렇게 뭐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게 뭐 약간 재선을 위해서 오히려 버블을 키우는 뭐 그런 시나리오라는 의견도 있고 어쨌거나 미국 시장은 되게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이 과하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어쨌거나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럼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적으로 새로운 변수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갈등이 좀 더 심해진다거나 혹은 사실 지금은 모두가 까먹었지만 올해 1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. 이란 맞나요? 그 1월이에요? 네, 1월이에요. 네. 얼마 안 됐네. 네. 되게 오래된 거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 12월에 중국이랑 1차 합의를 했고 서명은 1월에 했던가 그럴 건데 그래서 중국이랑 봉합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중동에서 다시 이슈가 불거지고 뭐 그러던 때였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선거 전까지는 이렇게 지역적인 이슈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. 그리고 선거에서 뭐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되건 간에 사람들은 또 우려를 할 거고, 강 우려를 할 거고, 그러면은 또 주가가 급락하는 거 아닌가. 그런 우려가 있던 때였어요.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 직전이 정상 상태였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, 그렇더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뭐 그 이전에 어떤 가격대 정도를 뭐 적정한 수준 아니겠나. 코스피로 치면은 뭐 22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00 언저리 정도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요소들이 있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그동안 2년간 다운사이클을 이었다가 반도체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. 공급은 많이 줄여놨고 근데 그 수요자들 쪽에서도 뭐 서버 디램이나 모바일 디램에서 수요가 많이 줄어 있었는데 서버 디램이 회복될 기미가 보였고 뭐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한국은 어차피 반도체가 돌아서면은 여러 가지로 다들 연쇄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특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좀 안 좋아도 한국이 좋아질 수도 있고 미국 좋으면 같이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2000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. 그러면은 뭐 1400에서 2000 까시면은 600 오르는 거면은 그래도 한 60%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전 지구인 인류 멸망이 아니라 하면은 그때 대충 역사는 할 수 있었거든요. 현재 코스피 1400까지 빠졌을 때 이게 순이익 얼마를 가정한 건가. 그러면 그거는 약간 인류의 절반이 멸망한다. 약간 그 정도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건 과하다.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코로나로 인류 멸망은 아니니까 여기서 뭐 더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. 그럼 더 빠져봤자 한 10%, 20%?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50%는 쉽다. 그러면은
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? 네. 종목 하나 사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해야 매수를 종목 하나를 살 수 있는 거군요. 사실 진채님 기준에서는 놀랍다. 종목을 사는 거랑 시장을 사는 건 네. 네. 놀랍다. 그러니까 정석적인 대답은 이건 거죠. 네.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그냥 사는 건 살 수 있는 거고 돈을 벌거나 잃거나 하잖아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. 벌었을 때는 그래 공포에 사면 되는구나. 잃었을 때 근데 그럼 자 1월 말 2월 말에 사셨던 분들은 3월 말에 무엇을 학습했을까?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구나. 그렇지. 이런 학습을 했을 거잖아요.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네. 사람들이 학습한 네. 건 다 다를 수 네.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향후에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전혀 좋지 않은 학습이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그런 격언들이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.